일어나는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일치와 더불어 현대생활의 또 다른 요소, 즉 틀에 박힌 일상 노동과 오락의 역할을 고려해야 한다. 사람은 보잘것없는 월급쟁이가 되고 노동력 또는 사무원과 관리자들의 관료적 힘의 일부분이 되는 것이다. 그는 주도권이 없으며 그의 직무는 작업 편제에 의해 규정된다. 지위의 고하에는 차이가 거의 없다. 그들은 모두 조직 전체 구조에 의해 규정된 작업을 규정된 속도로 규정된 방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감정까지도 규정되는데 즐거움, 인내, 신뢰성, 야망, 마찰 없이 사람들과 사귈 수 있는 능력 등이 규정된다. 여기에 오락도 뚜렷하지는 않으나 유사한 방법으로 상례화되어 간다. 책은 독서클럽에 의해 선정되고 영화는 극장주에 의해 선택되고 광고는 광고주에 의해 선택된다. 휴식의 방법도 일정하다. 즉 일요일의 드라이브, 텔레비전의 연속물, 트럼프 놀이, 사교적 파티 등이 그렇다. 태어나 죽을 때까지 월요일부터 다른 월요일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모든 활동은 틀에 박혀 있으며 이미 만들어진 조립품과 같은 것이다. 이 틀에 박힌 그물 속에 갇혀있는 인간이 어떻게 자신이 희망과 절망, 슬픔과 두려움, 사랑에 대한 동경과 무와 분리에 대한 공포를 가진 한 인간이며 유일무이한 존재이며 한 번의 삶의 기회가 주어진 자라는 점을 잊지 않고 지낼 수 있단 말인가. 합의를 달성하는 세 번째 방법은 예술가의 경우이건 직공의 경우이건 간의 창조적 활동에 있다. 어떤 창조적 활동이든 창조자는 그의 재료와 자신을 결합하여 자신의 외부 세계를 표현한다. 목수가 탁자를 짜든 금세공인이 보석을 다듬든 농부가 곡식을 재배하든 미술가가 그림을 그리든 모든 창조적 과정에 있어서 일하는 사람과 그 대상은 하나가 되고 인간은 그 창조 과정에서 세계와 결합한다. 그리고 이것은 생산적 활동, 즉 내가 계획하고 생산하며 그 결과를 본다는 그런 작업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끝없이 피대 위에 놓여있는 근대 사무직 노동 과정에 있어 이상과 같은 결합적 성격의 작업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노동자는 기계 또는 관료 조직의 부속물이 되고 만다. 그는 이미 그 자신이 아니며 따라서 동조를 초월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생산적인 작업에서 성취되는 합의는 대인간적인 것이 아니다. 도취적 융합에서 성취되는 합의는 일시적인 것이다. 일치에 의해 성취되는 합의는 가면적일 뿐이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실존 문제에 대한 부분적인 해답에 불과하다. 완전한 해답은 대인간적인 합일, 타인과의 융합의 성취, 즉 사랑에 있는 것이다. 지금 발제하신 내용 중에 분리로 야기되는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하는 것이나 오락이나 모두가 다 규격화되어 있다. 어쩌면 루틴화되어 있다. 일정한 패턴에 의해서 이미 결정된 대로 일하는 것도 내가 독자적으로 일하는 게 아니고 일하는 시간과 방법이 아주 세밀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우리의 창의성이 혹은 독자성이 발휘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일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가 오락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오락 자체도 모든 게 상업화되고 규격화되고 정형화되어 있어서 소비자들은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하는 회사들에 의해서 규격화된 것을 소비하는 소비자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락 자체도 창의적인 아와 같은 활동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한류가 굉장히 크게 용성하고 있어서 그 자랑스러운데 어떤 그런 자랑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치고 모든 세대가 어쩌면 이런 엔터테인먼트 인더스트리에 의해서 제작되는 오락물들을 소비하는 소비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요. 근데 그 시장이 방대해서
개개인이 자기의 남은 시간을 충분하게 자기를 위한 휴식이나 자기를 충전하는 시간으로 창의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틀에 박힌 삶이 일하는 시간뿐만이 아니고 하루에 일이 끝나고 자기 쉬는 시간까지도 모든 활동 자체가 일하는 활동 그리고 일하는 시간 이외에 여음을 즐기는 시간까지도 외부에서 만들어진 어떤 일정한 루틴에 따라서 생산자라고 하지만 창의적인 생산자가 아니고 루틴화된 일정을 소화하는 일꾼의 역할, 그러니까 근로자의 역할을 아주 구체적으로 규정된 특정한 영역의 일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입장과 그리고 여음을 생산하는 엔터테인먼트 인더스트리에서 상업화한 여러 여음을 선택해서 소비하는 이런 입장,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다고 보는 부분은 어쩌면 잘 분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과거에 어떤 생산활동은 그 생산활동을 통해서 자기의 창의성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 생산물이 자기의 일부가 된다. 그 창조적인 활동이 보장됐던 어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현대화되면서 현대 사회에서 특히 산업의 혁명 이후로 공장이나 어떤 일터의 그 합리화라는 기치 아래 모든 것들이 규격화된 이런 작업 내용 자체가 규격화되기 때문에 자기가 일함으로써 만들어내는 어떤 제품 자체에서 자기의 창의성이 인정되고 거기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경우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쩌면 이 생산적인 작업을 통해서 합의를 이루었던 어떤 과거에 그러한 기회는 점점 들었는데 설사 그런 생산적인 작업에서 어떤 자기의 작업의 결과물과 자기 스스로를 융합시키는 합의를 이루는 이런 합의나 융합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사랑의 관계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요. 그래서 대인간적인 것이 아니다고 하는 것은 인터퍼스널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도치적 융합에서 성취되는 합의는 일시적이고 그리고 일치에 의해 성취되는 합의는 가면적이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받는 어떤 위안이나 불안으로부터 특히 세퍼레이션 앵자이티로부터 회복되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거 자체는 굉장히 가면적이고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이러한 실존 문제에 대한 해답은 되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서 에릭 프롬이 주장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장이 나오죠. 완전한 해답은 대인간적인 합일, 타인과의 융합의 성취, 즉 사랑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인터퍼스널 유니언, 그런데 인터퍼스널 유니언인데 이때 이 관계에서 사랑이 개재되어 있을 때 인터퍼스널 유니언에서만 이러한 실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 하는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완전한 해답이 대인간적이라고 하는 인터퍼스널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다른 사람과의 융합의 달성. 여기서 인터퍼스널한 유년이라고 할 때 이때 대상을 독립된 인격으로 인정할 때 일어나는 어떤 융합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에 의한 것이다. 다른 사람과의 융합의 달성이라고 할 때 이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다른 사람을 독립된 인격으로 인정하는 관계에서 융합이 일어날 때 이걸 사랑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러한 사랑만이
실존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다 하는 주장이에요. 그러나 대인간적인 합의를 사랑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매우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 융합은 여러 다른 방법으로 성취될 수 있으며 그 차이는 여러 가지 형태의 사랑에서 볼 수 있는 것 못지않게 현저하다. 그런 것을 모두 사랑이라 불릴 수 있을까? 아니면 사랑이란 말을 다만 서구와 동양의 과거 4,000년 역사 속에서 위대한 인본주의적 종교나 철학 체계에서 이상적 선으로 여겨온 특수한 종류의 합일로서 알아두어야 할 것인가? 어이상의 모든 어려움 때문에 그 해답은 임의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사랑을 언급할 때 어떤 종류의 합의를 일컫는가를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는 것이다. 사랑을 실존의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답으로서 말할 것인가? 또는 공생적 합의라 부를 수 있는 미숙한 형식의 사랑을 말할 것인가? 앞으로 나는 전자만을 사랑이라 부르겠지만 후자의 사랑부터 논의하겠다. 공생적 합일은 임산부와 그 태아의 관계에서 생물학적 양상을 나타낸다. 그들은 둘이면서 하나이다. 그들은 함께 살며 서로를 필요로 한다. 그 태아는 어머니의 일부분이며 필요한 모든 것을 어머니에게서 받는다. 말하자면 어머니는 태아의 세계이며 어머니는 태아를 양육하고 보호한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 태아로 인하여 자신의 삶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다. 정신적인 공생적 합일에 있어서는 두 몸이 독립적이지만 심리적으로는 동일한 종류의 애착을 갖는다. 공생적 합일의 수동적 형태는 복종의 형태이며 임상 용어를 사용한다면 매저키즘의 형태이다. 매저키스트는 자기 자신을 이끌어주고 지도해주고 보호해주는 사람. 말하자면 그의 생명이자 그가 호흡할 산소와 같은 존재가 되는 어떤 사람의 일부가 됨으로써 고립과 분리라는 견딜 수 없는 감정으로부터 돌피한다. 사람이건 식물이건 간에 사람이 복종하는 자의 힘은 팽창한다. 그는 모든 것이고 내가 그의 일부가 아닌 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부분으로서 나는 위대성, 힘, 확실성의 일부이다. 매저키스트는 결단을 행하지 않으면 어떤 모험도 하지 않는다. 그는 결코 외롭지 않지만 독립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는 완전하지 못하며 완전히 태어난 것도 아니다. 종교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숭배의 대상은 우상이라 불린다. 매저키즘적인 사랑의 관계라는 비종교적인 의미에서 본질적인 메커니즘과 우상 숭배의 메커니즘은 동일한 것이다. 매저키즘적 관계는 육체적 성적 욕구가 혼합되어 있다. 이 경우에 있어 복종은 정신뿐 아니라 몸 전체도 참여하는 복종이 된다. 매저키즘적 복종에는 운명에 대한, 질병에 대한, 율동적인 음악에 대한, 마약 또는 최면 상태에 이루어지는 도치적 상태에 대한 복종일 수 있다. 이런 모든 경우에 있어서 매저키스트는 자기의 완전성을 포기하고 자신을 자신 외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의 도구로서 취급한다. 이런 사람은 생산적 활동에 대한 삶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없다. 공생적 합일의 능동적 형태는 지배인데 이것을 매저키즘에 상응하는 심리학적 용어를 사용한다면 세디즘이다. 세디스트는 다른 사람을 자신의 일부로 만들어서 자신의 고독감과 유폐감으로부터 도피하려 한다. 그는 자신을 숭배하는 사람을 끌어들임으로써 자신을 팽창시키고 강화해 나간다. 매저키스트가 세디스트에게 의존하듯 세디스트는 매저키스트에게 의존한다. 양자는 한쪽이 없이는 살 수 없다. 차이점이란 단지 세디스트는 명령하고 착취하고 고통을 주고 굴욕을 느끼게 하는 반면 매저키스트는 명령받고 착취당하고 고통받고 굴욕을 느낀다는 것이다. 이것은 현실적 의미에서는 고려해 볼 만한 차이지만 좀 더 심오한 정서적 의미에 있어서는 양자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완전성이 결여된 융합이라는 것보다 더 큰 차이는 없다. 이것을 이해한다면 사람이 세디즘적이고 매저키즘적인 행동으로 흔히 여러 가지 대상에 대해 대응하는 것을 본다 해도 그건 역시 놀랄 만한 일은 아니다. 히틀러는 인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세디즘적 방식으로 대했지만
운명, 역사, 자연의 더 큰 힘에 대해서는 매저키즘적 방시로 반응했다. 전반적인 파괴 속에서 자살로 끝난 그의 최후는 전 세계를 지배하겠다는 그의 성공의 꿈처럼 독특한 것이었다. 공생적 합일과는 대조적으로 성숙한 사랑은 개인의 완전성과 개성을 보존하는 상태에 있어서 합일이다. 사랑은 인간 내부에 있는 능동적인 힘이다. 즉 인간을 동료로부터 격리시키는 장벽을 파괴하는 힘이며 타인과 결합시키는 힘이다. 사랑은 인간으로 하여금 고립감과 분리감을 극복하게 하면서도 각자에게 각자의 특성을 허용하고 자신의 완전성을 보존하게 한다. 사랑에는 두 사람이 하나가 되면서도 둘로 남는 모순이 성립된다. 만약 우리가 사랑을 활동이라고 한다면 활동이라는 말이 두 가지로 해석되는 데서 오는 곤란에 직면한다. 근대적 어법에 있어서 활동이란 대개 에너지의 소비에 의한 기존 상태의 변화를 초래하는 행동을 뜻한다. 그러므로 인간이 사업을 하거나 의학을 연구하거나 끝없는 피대 위에서 일하거나 탁자를 짜거나 스포츠에 종사하는 사람은 활동적인 사람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모든 활동의 공통점은 이러한 활동이 외적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은 활동의 동기이다. 심한 불안감과 고독감에 빠져 끊임없이 일을 하는 사람이나 야심이나 금전욕에 쫓기는 사람을 예를 들어보자. 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인간은 열정의 노예이고 그가 쫓기고 있기 때문에 그의 행동은 실제로는 수동적인 것이다. 즉 그는 행위자가 아니라 피해자이다. 이와는 달리 자신과 세계의 일체성을 체험한다는 목적 이외에 어떤 의도나 목적 없이 조용히 앉아 명상에 잠겨 있는 사람은 그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수동적이라고 간주된다. 사실 명상에 잠긴다는 태도는 가장 높은 활동이며 내부의 자유와 독립의 상태에서만 가능한 정신적인 활동이다. 활동의 또 하나의 개념, 즉 형태적 개념은 외부 목표와 달성을 위해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활동에 대한 또 하나의 개념은 외부의 변화가 있든 상관없이 인간의 타고난 힘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활동에 대한 후자의 개념은 스피노자에 의해 가장 분명하게 정립되었다. 그는 감정을 능동적인 것과 수동적인 것으로 구별하여 활동과 열정이라고 하였다. 능동적인 감정을 행사할 때 인간은 자유롭고 그의 감정의 주인이 되지만 수동적인 감정을 행사할 때 인간은 조정을 받아 자신도 모르게 동기의 대상이 된다. 이리하여 야심, 기타, 모든 탐욕은 열정이다. 사랑은 활동이며 자유에서만 실천되고 강제의 결과로는 결코 실천되지 않는 인간이 갖는 힘의 실천이다. 사랑은 수동적 감정이 아니라 활동이다. 사랑은 참여하는 것이지 빠지는 것이 아니다. 사랑의 능동적 성격을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현한다면 사랑은 근본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고는 말로 설명된다. 여기서 우상숭배 얘기를 하고 있죠. 우상숭배, 종교 형태에서 메소키즘이 우상숭배로 드러난다 하는 얘기가 여러분 납득이 가나요? 네. 메소키즘이라는 거가 겉으로 우리가 학대받는다고 하는 개념, 학대에서 쾌락을 얻는다고 하는 어떤 성적인 개념으로만 볼 부분이 아니고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런 성적인 관계가 아닌 어떤 도덕적인 메소키즘 같은 게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데 메소키즘의 피해는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죠. 어떤 정치 종교적인 상황 그리고 개인적인 상황에 모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은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요. 여기서는 메소키즘하고 대비되는 개념으로 세이디즘이라는 것, 가학성과 피학성을 하나의 묶음으로 봤어요. 가학성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침해하고 이용함으로써
자기가 자기의 지배를 받는 사람과 합체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원래 자기보다 더 큰 자기로 가는 거죠. 다른 사람을 집어삼킴으로써 자기가 커진다 하는 이미지네이션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피약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도 피약적인 상황 속에서 가해자와 함께 있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가해자가 가진 힘을 자기의 힘으로 느끼는 상황이 일어나 버리죠. 꼭 그렇게 느끼지 않더라도 가해자하고 융합되어 있는 상태가 자기 혼자 있는 것보다는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는 이런 정서적으로 거기 헤어나지 못하는 상황이죠.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나쁜 대상과의 합의를 우리는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좋은 대상과의 합의만이 아니라 나쁜 대상과의 합의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가학성과 피학성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지만 이 가학성을 가진 사람과 피학성을 가진 사람이 하나의 묶음이 돼서 하나의 유년이 합일체가 일어나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을 분리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또 한편에서는 굉장히 가학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 또 한편에서는 피학적인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인격 안에서도 세이디즘과 메소키즘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히틀러가 많은 사람을 살상함으로써 이 사람은 굉장히 세이디스틱한 사람인데 가학적인 성격을 아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케이스인데 또 한편에서는 자기가 자살함으로써 자기의 운명이나 자기가 신봉하는 어떤 사상이나 이념 어떤 국가에 대해서는 자기가 피약적인 입장이 있었다. 그래서 자기를 죽이면서도 거기에 융합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개인 간의 가학성과 피학성이 또 사회적으로 본다면 우리 정치 단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도 가피학성의 관계에 있다고 보여요. 독재자와 독재를 따르는 사람들 간의 관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피약적인 입장에서 독립성을 상실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판단한 결과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념에 따라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있는 많은 사람들 혹은 어떤 정치 지도자를 따라서 자기를 희생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 아마 미국 사회에서도 굉장히 샤킹했던 게 작년에 있었던 트럼프의 반란 사건이죠.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사람들을 모아서 새로 당선된 대통령의 선출을 무효화하고 자기가 계속해서 독재자로 남겠다고 하는 이런 구상을 실행에 옮기는데 그런데도 이러한 트럼프를 우상시하면서 아직도 트럼프를 따르는 많은 사람이 미국 사회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어쩌면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메소키즘인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은 엄청나게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일본의 정치인의 사망 사건 그와 관련돼서 한국에서 발생한 어떤 종교단체와의 연관성들이 밝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내용은 잘 모르지만 어떤 종교와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래서 우상숭배 형식의 관계들이 건강한 어떤 종교 생활하고 별개로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단 숭배라고 하는 현상이 한국 사회에 아주 뿌리 깊이 박혀 있는데 이런 부분과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정통적인 종교 활동 혹은 영성 활동과 이단적인 활동들을 우리가 어떻게 구별해낼 것이냐. 종교가 사람들을 건강하게 도와주는 역할보다 사람들이 어떤 지배 복종 구조 속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어떤 노예화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 현상들, 그 정치, 종교, 사회 모든 영역에 이러한 세이디즘과 메소키즘 혹은 대상과의 융합이라는 이러한 구조들이 계속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사람들, 건강하게 성숙해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러한 무의식적인 지배복종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 자기는 좋은 뜻으로 그리고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충분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용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회에 있는 거죠. 대부분 정서적으로나 어떤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하는 게 굉장히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그게 생각납니다. 가스라이팅. 예. 실제로 종교라는 것을 내세우고 있지만 종교 안에서도 그 가스라이팅 방식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매니플레이트, 약간 조종하거나 아니면 자기네가 이로운 대로 유리한 대로 사람들 이용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도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것 같고, 실제로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는 그냥 일반적이고 전통적인 종교라고 하는 그 종교,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큰 종교 안에서도 사실은 종교를 마치 우상 숭배하듯이 믿는 그런 경우, 아니면 또 그것을 추구하는 종교 지도자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이고 오래된 종교지만 그 안에서도 성도들을 가스라이팅 한다거나 아니면은 좀 그런 방식으로 일반적이거나 보편적인 그 교리나 그 종교 활동 외에 난 더 이상의 것들을 은근히 바라고 강요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현상들은 여러 곳에서 드러나죠. 우선 여러분 얘기 나누기 전에 오늘 여러분 환영해 주셔야 될 분이 있어서 여러분 소개합니다. 함은경님, 잠깐 얼굴 보여주시겠습니까? 가능하면 뭐 얼굴 계속 보여주셔도 좋아요. 보통은 지금 다른 분들 중에 못 들어오시는 분들은 지금 움직이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우리 순천에 계시는 함은경 선생님께서 우리 강의하는 내용에 관심이 있어서 청강하시도록 제가 초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사 서로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귀한 모임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일 보는 선생님이시고요. 제가 우연히 이렇게 상담 이런 슈퍼비전 얘기하다가 신 교수님을 또 팔았어요. 근데 이제 엄두를 내지 않고 계시다가 이제 마음을 먹고 들어와 보고 싶어 하신다는 얘기에 사실 저도 오늘 들어올 예정이었는데 함 선생님 때문에 들어왔어요. 그래요. 우리 함 선생님이 이은숙님을 인도하고 있어요. 함 선생님 덕분에 참여합니다. 강 목사님 아까 우리 김태경 목사님 얘기에 이어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조금 의견 주시면 좋겠어요.
어디서 이야기가 시작되는지는 잘 제가 늦게 와가지고.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아까 김태경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일반이고 정상적이라고 하는 데서 단체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공교육도 그렇고 교육 자체도 그렇고 위험성이라는 건 항상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가스라이팅이라는 이 위험성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육자라든지 또 우리 심리치료자라든지 상담자라든지 아니면 종교 지도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런 걸 인식하지 못하면은 자칫하면은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떤 힘이나 그런 규정 때문에 심리적인 취약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은데 그것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정신 분석을 하면서도 아니면 상담자가 되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내 뜻에 맞도록 힘을 발휘해서 조정하거나 할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이것들이 위험한 도구처럼 사용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은 그게 이제 꼭 이상해서 가스라이팅을 하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정상이라고 하는 데서도 그런 일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그런 것들을 신 교수님 수업 때 항상 하시던 말씀처럼 윤리라는 거 있잖아요. 윤리. 근데 꼭 윤리가 뭐 저기 학교에서 배우는 그 윤리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윤리적인 태도, 예, 그런 것들은 항상 우리한테 필요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우리 또 한주연님은 또 대학에서 활동하고 계시니까 어쩌면 학생과 제자들의 관계에서 또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인데 혹시 나누실 수 있는 얘기가 있으신가요? 아니요, 학교에서는 선뜻 생각나는 사례가 없고, 얼마 전에 제가 몇 달에 한 번씩 모이는 친구 모임이 있거든요. 제가 같이 예. 모이는 친구 모임이 있는데, 방학 때 같은 때 좀 시간이 날 때는 하루 정도 1박 2일 어디 호텔이나 어디를 잡아놓고 같이 자면서 밤새도록 수다 떨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도 다 컸고, 그래도 한 1박 2일이나 이 정도씩은 이제 와가지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하는데, 한 친구가 항상 남편 핑계를 대요. 근데, 자기는 너무 뭘 모르고 굉장히 머리가 좋은 친구인데, 아무튼 자기는 너무 뭘 모르고 이런 것도 못하고 계산도 못하고 우리 남편이 다 해줘야 되고 남편이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절대로 못 나가게 하고 이래가지고 자기가 너무 뭐 어쩌고저쩌고 맨날 이거 밤새도록 잔 적도 한 번도 없고 꼭 안 잔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항상 그 남편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은 얘가 피해자일 것 같은 느낌인데 그게 아니고 제 느낌에는 굉장히 그 공조가 너무나 강력하단 말이죠. 이게 갑과 을의 공조가 너무 강력해가지고 친구는 항상 자기가 피해자고 희생자고 자기가 얼마나 이거를 하고 있는지. 근데 제 나이만 해도 사실은 약간 과도기적인 가부장적인 그런 거와는 또 약간 낀 세대잖아요. 저는 또 요즘 그렇죠. 예. 20대 같진 않고. 그런데 또 이게 암묵적으로 저희 또 친구들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가 될 것이다라는 그게 있는데 그 친구가 굉장히 특이한 친구인 거예요. 근데 아무튼 결론적으로 저는 어떻게 느끼냐면은 아까 가스라이팅 얘기를 계속 하는데 이 친구나 또 다른 사례에서 보면은 그 동조가 너무 강력해가지고 아무도 그 을에 해당되는 사람도 별로 깨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떤 능동적인 입장과 수동적인 입장이 어우러져서 이게 아주 유착돼 버려요. 그러니까 그 틀을 깨는 게 굉장히 어렵죠. 서로가 만족을 하는 공생관계에 들어가 버리니까. 그런데 한쪽은 가해자의 형식을 취하고 한쪽은 피해자의 형식인데 둘 다가 서로를 필요한다는 이런 묘한 어떤 상황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그냥 들어가는 거죠. 무의식적으로는. 스스로가 원해서 들어가는 상황이 일어나 버리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저는 스피노자 얘기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단순하게 그냥 생각을 하면 되지 않아요. 앞에 얘기랑 마찬가지로 서로 지금 이게 가학성, 피학성 얘기도 마찬가지인데 서로 독립적으로 있으면서 사랑을 하는 그런 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하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스피노자는 감정을 능동적 감정과 수동적 감정으로 나누고 능동적 감정은 행동이라고 하고 그리고 수동적 감정을 격정 혹은 여기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나요? 열정으로 열정으로 하고 근데 이 패션이라고 하는 건가? 그냥 열정이 좋은 뜻으로 쓰였다기보다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알아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다른 번역서에 나온 얘기를 잠깐 보면 능동적 감정을 나타낼 때 인간은 자유롭고 자기 감정의 주인이 된다. 그러나 수동적 감정을 나타낼 때 인간은 쫓기고 자기 자신은 알지도 못하는 동기에 의해 움직여지는 대상이 된다. 그래서 능동적 감정인가 수동적 감정인가 다 정서대로 움직인다고 하지만 분류를 아주 섬세하게 해놓고 있죠. 그러면 열정이 아니라 무슨 집착이나 어떤 결핍에 의한 어떤 그런 탐닉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닐까요? 그런 개념으로 본 거죠. 그래서 이 패션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패션을 어떤 본능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패션 본능에서 나오는 힘들 이걸 패션이라고 하는데 사랑의 열정이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패션은 자기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어떤 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을 여기서 패션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수동적 감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 심리적으로 강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이분은 자유스럽게 능동적인 어떤 정서를 느끼는 게 아니라 수동적인 정서를 느끼고 있는 거죠.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다면 정말 하고 싶어서라기보다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어떤 행동을 어떤 활동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경우에 서로 능동적으로 자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활동하는 것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여기서 love is an active power in man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사랑은 사람 안에 있는 활동적인 힘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활동과 패션을 구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행동과 격정, 영문로는 actions and passions를 번역한 단어들이지요. actions는 긍정적인 의미로 썼고 passions는 부정적인 의미로 썼다는 것을 우리가 보통 패션은 좋은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어쨌든 이 패션이라는 게 뭐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인데 상당히 뭐랄까요? 그런 아까 우리 뭐 가스라이팅 당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거 보면 자발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에 비해서 오히려 그렇게 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그쪽에 힘을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정말 패션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게 패션처럼 보이는데 우리말로 그냥 번역하면 열정적이라고 번역하면 이건 전혀 엉뚱한 답변이 나오죠. 사실은 여기서는 강박적이라는 의미에 더 가깝지 않나 싶어요. 강박적으로 움직여질 아마 이 책에 나와 있는 것 우리 다른 번역서에 나온 예를 제가 잠깐 아까 여러분이 들었지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사람은 깊은 불안감과 고독감에 쫓겨 끊임없이 일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야망이나 돈에 대한 탐욕에 쫓겨 끊임없이 일한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분은 능동적인 정서가 아니라 수동적인 정서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보는 거죠. 이 모든 경우에 사람들은 열정의 노예이고 그들은 쫓기고 있으므로 사실 그들의 활동은 수동적이다. 곧 그들은 행위자가 아니라 순환자이다. 한편 자기 자신 그리고 자신과 세계의 일체성을 경험하는 것 말고는 아무런 목적이나 목표도 없이 조용히 앉아서 명상을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동적이라고 생각된다. 사실은
정신을 집중하는 이러한 명상적 태도는 최고의 활동이며 내면적 자유와 독립의 상태에서만 가능한 영혼의 활동이다. 그 뒤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 이미 읽어 내셨는데, 수동적 능동적의 개념을 자기 스스로 긍정적으로 어떤 일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수동적인 경우에는 어떤 격정의 노예가, 어떤 강박의 노예가 된 상태를 여기서 수동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굉장히 수동적이고, 그리고 자기가 행위를 하는 게 순환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순환자라고 하는 개념을 여기서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분들이 정말 좋아서 하는 일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강박적인 분들에게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죠. 강박적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은 이분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고 실존적인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어떤 행위자로 드러나고 있지만 사실은 순환자의 입장에 있다는 이 개념을 우리가 소화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활동으로서의 사랑을 이해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동기일 것입니다.